밥맛 떨어지게 그 얼굴 당장 치우세요! 국밥을 건네던 여자의 마스크가 벗겨지자 청년은 숟가락을 놓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눈꺼풀은 반쯤 녹아 있었고 코는 뭉개졌으며 볼부터 턱까지 살가죽이 촛농처럼 흘러내려 굳어 있었죠. 미안해요, 총각. 내가 죄가 많아서 천벌받은 얼굴이라 그래요. 하지만 때 묻은 작업복에 앞코 터진 신발을 신은 이 거짓골 청년이 수조원 재벌 그룹의 회장이라는 것도 20년 전 자기 얼굴 고치겠다고 자식을 3천만 원에 팔아넘긴 친어머니를 향한 복수의 시작이라는 것도 그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충격적인 진실 앞에 재벌 회장은 무릎 꿇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두 사람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인생의 온기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께 만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켜 비켜 이 자식들아, 내가 상주 애비 되는 사람이야. 장례식장이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향 연기가 조용히 피어오르던 그 엄숙한 공간에 쉰 목소리 하나가 폭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조문객 수십 명의 고개가 일제히 입구 쪽으로 돌아갔고 검은 옷 사이로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LK그룹. 그 창업주 부부의 외아들이자 23살의 나이에 회장 자리를 물려받은 한태성이 오늘 상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태성은 침통한 얼굴로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마저 떠나보내는 자리, 태성에게 이 세상에 남은 가족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검은 정장 위로 들이운 어깨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술은 꾹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태성은 영정사진 속 그 여자가 자신의 친어머니라고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구가 소란스러워진 겁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때가 잔뜩 낀 모자를 눌러 쓴 노인 하나가 경호원 2명의 팔을 뿌리치며 식장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쪽 팔을 붙잡았지만 노인은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핏발선 눈의 입꼬리에는 비릿한 웃음기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장억만.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억만은 식장 한가운데 놓인 육개장 그릇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었고 조문객 몇 명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흰 국화가 꽂힌 화환이 크게 흔들렸고 조화 한 송이가 바닥으로 떨어져 국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억만은 그 혼란 속에서도 태성을 똑바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이구, 우리 민우, 재벌 회장님 되셨네? 이야, 출세 좀 했구만. 태성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우? 그게 누굽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는 겁니까? 태성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억만은 그 말을 씹어버리듯 더 크게 웃어댔습니다. 뭘 몰라? 민우가 내 이름이야, 이 자식아. 박민우. 니. 애미 뱃속에서 나올 때 받은 이름이라고. 저 영정사진 속 여자가 네 엄마인 줄 알았어? 웃기지도 않네. 태성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턱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경호원. 이 사람 당장 내보내세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이런 행패를 부리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억만은 끌려나가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의 손을 뿌리치며 품속을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 접힌 종이 뭉치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태성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이거 봐라. 내 진짜 애미 최순옥이가 화상 입은 얼굴 뜯어 고친다고 3천만 원 받고 널 팔아넘긴 각서다. 친권 포기 각서. 알겠어? 아니, 엄마는 저 영정 사진 속 여자가 아니야. 종이가 허공에 흩날리며 태성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식장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태성은 그 말이 귀를 스치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진짜 애미라니, 팔아넘겼다니, 도대체 무슨 황당한 소설을 지어내는 건지. 하지만 발밑에 떨어진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 구겨진 종이 위에 그 5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친모 최순옥, 안면 성형 및 치료비 지원, 금 3천만 원이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보였고 그 옆에 찍힌 빨간 도장이 마치 핏자국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태성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태성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태성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는 저 영정 사진 속에 계신 분이고 아버지는 LK그룹을 세운 한 회장이었습니다. 23년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을 끔찍이 아꼈고 태성 역시 그 사랑이 피를 나눈 가족의 것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겨진 종이 한 장이 그 23년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4명이 달려들어 억만의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냈습니다. 억만의 낡은 등산화가 바닥을 긁으며 끌려갔지만 그는 고개를 뒤로 젖혀가며 끝까지 악을 썼습니다. 내 몸값이 고작 애미 얼굴 가죽값이었다. 20년 전 그날 밤 넌 돈다발하고 바뀐 거야. 애미가 얼굴 예뻐지겠다고 3살짜리 자식을 돈 받고 넘긴 거라고. 으하. 그 목소리가 장례식장 천장에 부딪혀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거 진짜야? 회장님이 입양이었어? 세상에 돈 받고 자식을 팔다니. 그것도 성형수술 하겠다고? 쉿, 목소리 낮춰. 회장님이 듣겠어. 속닥이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멀어져 갔고 눈앞에는 오직 바닥에 흩어진 종이와 사진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성은 무릎을 굽혀 천천히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수수하지만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품에 안고 있는 아기의 볼이 동그랗고 발그레했고 아기는 세상 모르게 해맑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하고 다정한 엄마와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성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서서히 억만이 내뱉은 말들이 되감기듯 되살아났습니다. 나를 낳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23년간 부모님이라 믿었던 분들이 나를 돈 주고 데려온 거라고? 그것도 내 진짜 어머니라는 사람이 성형수술비를 받고 나를 넘긴 거라고?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더니 서서히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23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이 한없이 바보처럼 느껴졌고 그 배신감은 곧 차가운 분노로 굳어져 갔습니다. 태성은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구두 끝으로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천천히 짓밟았습니다. 사각하고 사진이 구겨지는 소리가 고요한 식장에 작게 울렸습니다. 2번, 3번 구두 끝에 힘을 주어 비벼대는 동안 태성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며 하얗게 질려갔고 이를 악무는 소리가 턱 끝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비서실장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짓밟힌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최순옥.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전부 다. 김 비서는 태성의 눈빛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증오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23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 그리고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의 출생. 그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린 이 순간, 태성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텅 빈 식장을 가만히 채웠고 짓밟힌 사진 위로 빗물이 스며들듯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태성의 세계는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지만 태성의 머릿속에서는 억만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몸값이 고작 애미 얼굴 가죽값이었다. 그 말이 귀에 달라붙어 밤마다 잠을 빼앗아갔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5시에 다시 눈을 감았다가 6시에 결국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잠을 자는 것보다 깨어있는 것이 차라리 덜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으면 장례식장에서 억만이 내뱉은 말들이 천장에서 한 글자씩 떨어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태성은 양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방이었습니다. 무거운 참나무 문을 밀어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경영 서적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리고 책상 뒤편에 놓인 묵직한 금고 하나. 태성의 시선은 곧장 그 금고 위에 멈췄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버지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한 번에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언젠가 농담처럼 알려줬던 번호였습니다. 아들이니까 알아둬라.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열어야 하니까. 아버지는 그때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아들이니까.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조차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회사 관련 서류 뭉치와 보험 증서들, 그리고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성의 손이 갈색 봉투 위에서 멈췄습니다. 봉투 겉면에 검은 펜으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태성 관련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안에서 노랗게 바랜 서류 몇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맨 위에 놓인 것은 지출 결의서였습니다. 친모 화상 치료 지원금 금 3천만 원. 날짜는 정확히 20년 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입양 동의서가 있었고 양부모와 친모 쌍방의 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점점 하얗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릴 만큼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태성은 그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였어. 그 미친 노인 말이 전부 진짜였던 거야. 나는 돈 주고 사온 아이였던 거야.
태성은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태성의 눈에 서재 벽에 가족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3년간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 어머니라 불렀던 사람, 그 두 분이 자신을 돈 주고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랑을 받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자랐고 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시작이 거래였다는 사실이 마치 목 안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자신을 낳은 여자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태성은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안면 성형 및 치료비 지원. 그 문구가 눈에 박혔습니다. 고작 얼굴을 고치겠다고, 자기 얼굴이 예뻐지겠다고 3살짜리 아들을 3천만 원에 넘긴 겁니다. 고작 얼굴 예뻐지겠다고 자식을 팔아?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니야. 괴물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태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증오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주먹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고 이를 악무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슬프거나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태성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분노라고. 그것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차가운 분노라고. 태성은 서재를 나와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최순옥 찾았습니까? 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현재 서울 외곽의 재래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순옥내 국밥입니다. 태성은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을 흘렸습니다. 그 여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가 살짝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가게도 작고 종업원 없이 혼자서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출도 많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항상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태성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의 온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고? 성형수술이 실패한 모양이지. 자식 판 돈으로 얼굴 고치려다 망한 거겠지. 천벌이야, 천벌. 김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태성의 차가운 숨소리만 흘러왔습니다. 김 비서, 일주일간 일정 전부 비워둬요.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직접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내드릴까요? 아닙니다. 내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세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논의를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알겠습니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회장 관저의 드레스룸 한쪽 구석을 뒤졌습니다. 명품 정장과 캐시미어 코트가 빼곡히 걸린 그 방에서 태성이 찾고 있는 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얼굴로 재래시장 국밥집에 들어가면 모든 게 틀어집니다.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다 결국 찾지 못하자 태성은 직접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고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태성이 차를 세운 곳은 공사 현장 근처의 작업복 가게였습니다. 형광조끼와 안전모가 진열된 허름한 가게에서 태성은 가장 낡아 보이는 작업복 상하이와 때 묻은 운동화 한 켤레를 골랐습니다. 계산대 앞에 걸린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제까지 수천억 원의 기업을 이끌던 손으로 오늘은 공사장 인부의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겠지. 태성은 작업복을 봉투에 담아 차 뒷좌석에 던져 넣었습니다. 관저로 돌아와 잠을 청했지만 역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캡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현관 거울 앞에 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까? 차창 밖으로 오래된 간판들과 좁은 골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래시장 특유의 생선 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차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태성은 시장 입구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발밑에 콘크리트 바닥은 물기로 미끄러웠고 머리 위로는 색바랜 천막이 바람에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몇 걸음 들어가자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옥내 국밥. 빨간 글씨가 반쯤 벗겨진 채로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김이 펄펄 나는 커다란 가마솥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서 한 여자가 국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묵묵히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굽은 등, 마른 어깨,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거칠고 붉은 손. 태성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3천만 원에 팔아넘긴 최순옥이구나. 어디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봐주지. 태성은 주먹을 꽉 쥔 채 가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하얀 수증기가 태성의 얼굴을 감쌌고 그 너머로 순옥의 굽은 등이 천천히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처음 그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국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기름때가 겹겹이 쌓인 벽, 금이 간 플라스틱 의자, 삐걱거리는 선풍기 소리, 그리고 한여름인데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주방에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순옥이었습니다. 자식을 돈 받고 팔아넘긴 그 여자가 고작 재래시장 구석에서 국밥을 끓이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태성은 구석 자리에 앉아 순옥을 관찰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두 눈은 깊이 패여 있었고 국자를 잡은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셋 남짓한 작은 가게에서 순옥은 혼자 주문을 받고 혼자 국밥을 끓이고 혼자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살짝 굽은 뒷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태성은 동정심 따위를 느끼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순옥이 다가와 국밥 한 그릇을 태성 앞에 놓았습니다. 국밥 나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총각. 그 목소리는 허스키하면서도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태성은 대답 대신 일부러 물컵을 탁 쳐서 엎질렀습니다. 찬물이 테이블 위를 타고 흘러 순옥의 앞치마를 적셨고 순옥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다가 마스크 끈이 의자 모서리에 걸려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태성의 숨이 멎었습니다. 드러난 얼굴은 사람의 것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눈꺼풀이 반쯤 녹아내려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았고 코는 원래의 형태를 잃어 납작하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볼부터 턱까지 이어지는 피부는 촌농이 흘러내린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굳어 있었고 귀 한쪽은 형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입술도 한쪽이 위로 당겨져 굳어버려 표정이 없는데도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성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목구멍 안쪽에서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옥은 황급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가
수치심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밥맛 떨어지게 그 얼굴은 뭡니까? 장사하려면 좀 가리고 다니세요. 태성의 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고 순옥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쫓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순옥은 바닥에 떨어진 마스크를 주워 다시 쓰면서 오히려 태성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미안해요, 총각. 많이 놀랐죠. 내가 죄가 많아서 천벌받은 얼굴이라 그래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런 말을 수없이 들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체념이 녹아 있었고 그 체념 속에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단골 아저씨가 태성을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야, 이 사람아. 여기 사장님이 얼마나 착한 분인데. 내가 형편이 어려울 때 외상으로 몇 달을 먹여 살린 분이야. 어디서 와서 행패야. 태성이 콧방귀를 뀌며 받아쳤습니다. 외상을 해주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순옥이 두 사람 사이로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라버니. 이 총각이 놀란 거지 나쁜 뜻은 아닐 거예요. 제가 미리 단단히 가렸어야 하는데 내 잘못이에요. 아저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사장님은 맨날 남 탓은 안 하고 본인 탓만 해. 즉, 태성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자식을 판 돈으로 수술하려다 실패한 주제에 여기서 착한 사람 노릇이라니 참 가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을 들고 성형외과에 갔는데 수술이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적골이 된 거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해는 점점 더 단단한 벽이 되어 태성의 마음을 둘러쌌습니다. 잠시 뒤 순옥은 엎질러진 물을 닦아내더니 주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태성의 국밥 위에 고기를 수북하게 얹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소고기 몇 점이 아니라 가게 장사에 쓸 양이 줄어들 만큼 듬뿍 담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고생하나 몰라. 많이 먹고 힘내요. 밥은 제대로 먹어야 사람이 버텨. 순옥의 눈이 마스크 위로 가늘게 웃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있잖아요. 왜 자꾸 옆에 서서 쳐다봐요? 불편하게. 아, 미안. 혼자 밥 먹는 사람 보면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래. 우리 가게 오는 젊은 사람들 보면 다 내 자식 같아서. 순옥이 돌아서는데 태성이 등 뒤에다 대고 한마디 더 쏘아붙였습니다. 남의 자식 걱정은 무슨. 본인 걱정이나 하세요. 순옥의 발걸음이 찰나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뒤에 서서 행주질을 하면서도 몇 번이고 태성 쪽을 훔쳐보는 것이 태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성은 고기가 수북이 올라간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지는데 이상하게도 그 맛이 쓰게만 느껴졌습니다. 순옥이 건넨 따뜻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분노가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국밥을 반쯤 먹다가 태성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카운터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듯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각, 잠깐만. 거스름 돈 있어요. 이거 받아가요. 됐습니다. 정말 괜찮아? 많이 남는데. 그리고 내일 올 거면 점심때 와요. 그때 고기를 좀 더 넣어줄게. 태성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순옥은 카운터 뒤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작업복이 다 해져가는데 겉옷 하나 없나? 내일 오면 뭐라도 챙겨줘야 할 텐데. 옆에서 설거지를 돕던 단골 아저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사장님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래요? 아까 그렇게 막말한 놈인데. 순옥이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나도 모르겠어. 설명이 안 돼. 우리 민우도 살았으면 저만큼 컸을 텐데. 그 말끝이 떨렸지만 들어야 할 사람은 이미 어둑한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온 태성은 골목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순옥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녹아내린 눈꺼풀, 뭉개진 코, 촌농처럼 굳은 볼, 그리고 그 끔찍한 얼굴 위로 가늘게 웃던 두 눈. 혐오와 의문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 여자는 20년이 지나도록 저 얼굴 그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태성은 그 의문을 빠르게 지워버렸습니다. 수술비를 다른 데 탕진했거나 수술이 실패한 거겠지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식을 돈 받고 넘긴 여자에게 동정할 이유는 없다고 태성은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여관방으로 돌아온 태성은 침대에 누워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억만이 뿌리고 간 그 사진 속 젊은 여자는 맑은 피부에 환하게 웃고 있었고 품에 안긴 아기는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사진 속 여자와 오늘 본 순옥의 얼굴을 겹쳐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두 얼굴 사이의 거리는 아득했습니다. 태성은 사진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걸 태성은 아직 몰랐습니다. 순옥이 건넨 국밥의 온기가 오래전 잊힌 기억처럼 가슴 한편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꿈을 꾸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자신을 꼭 아는 채 달리는 사람의 심장 소리. 새벽에 땀에 젖은 채 깨어난 태성은 한참 동안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순옥의 가게에서 풍기던 국밥 냄새가 아직 코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태성은 매일 순옥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복수의 밑그림을 그리려면 이 여자의 일상을 낱낱이 파악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가 뭔지는 태성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순옥의 얼굴에서 본 그 기이한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태성이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순옥이 주방에서 큰 가마솥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펄펄 끓는 국물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훅 하고 치솟았고 그 열기가 바람을 타고 태성의 얼굴까지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태성의 몸이 소스라치게 떨리면서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성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저 수증기일 뿐인데 온몸이 공포에 질린 것처럼 굳어버렸으니까요. 머리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지만 몸이 먼저 반응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겪은 공포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뜨거운 열기 앞에서 태성의 몸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20년 전 화재의 트라우마가 기억은 사라져도 몸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주방에서 국자를 젓던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뜨거운 것 앞에서 자지러지듯 놀라는 저 모습이 순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0년 전 불길이 치솟는 방 안에서 자지러지게 울던 3살짜리 민우의 모습이 눈앞의 청년과 겹쳐졌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 국자가 가마솥 안으로 풍덩 빠졌지만 순옥은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총각, 괜찮아요? 많이 놀랐어요? 순옥이 황급히 주방에서 나와 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더웠어요. 수증기가 많이 나왔구나. 미안해요. 내가 환기를 좀 시켜놓을 걸 그랬어. 순옥은 연신 미안하다며 선풍기 방향을 태성 쪽으로 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옥의 눈은 태성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수증기에 저렇게까지 놀라는 사람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그건 단순한 더위 때문이 아니라 불에 대한 깊은 공포를 가진 사람만이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혹시 총각, 어릴 때 불 근처에서 다친 적 있어요? 태성의 눈이 날카롭게 좁아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아줌마가 왜 그런 걸 궁금해해요? 아, 아니야. 그냥 많이 놀란 것 같아서. 괜한 말했어. 미안. 순옥은 서둘러 주방으로 돌아갔지만 마스크 아래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자리를 잡고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으로 깍두기를 집어먹으면서 왼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별것 아닌 동작이었지만 순옥은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행주를 쥔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우도 숟가락만 쥐면 꼭 왼손을 썼습니다. 밥풀을 흘리면서도 고집스럽게 왼손으로 숟가락을 쥐던 3살짜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증기 앞에서 놀라는 몸, 왼손으로 숟가락을 쥐는 버릇. 그 두 가지가 우연이라고 하기엔 순옥의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카운터 뒤에서 단골 아저씨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저 총각 어디 사는 사람인지 알아요? 글쎄, 나도 모르지. 공사장에서 일하나 보던데. 왜 그래요, 사장님?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아서. 아저씨가 의아한 눈으로 순옥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뭐가 낯이 익어. 시장에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사장님이 아까부터 계속 저 사람 쳐다보던데 왜 자꾸 보는데? 젊은 사람이 안 돼서 그렇지. 순옥은 웃어 보였지만 마스크 아래로 입술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미쳤어, 최순옥. 부잣집 가서 호강하고 있을 내 새끼를 저런 거짓골하고 비교하다니. 우리 민우는 좋은 집에서 좋은 밥 먹고 잘 크고 있을 거야. 내가 노망이 난 거지. 하지만 마음을 다잡아도 눈은 자꾸 태성에게로 갔습니다. 국밥을 먹는 태성의 옆모습,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밥을 먹으면서도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눈빛까지 순옥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태성이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순옥이 주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삶은 달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총각, 이것 좀 가져가. 배고플 때 까먹어. 필요 없어요. 자꾸 이런 거 안 줘도 됩니다. 그래도 가져가. 주머니에 넣어두면 출출할 때 좋아. 달걀은 돈도 아니잖아. 순옥은 태성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낡은 외투의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달걀을 밀어 넣었습니다. 태성은 순옥의 손이 자신의 옷에 닿는 순간 몸을 움찔했지만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래요? 남한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이유가 뭐가 있어? 젊은 사람이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가게 오는 사람은 다 내 식구야. 순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순옥 자신도 왜 이 낯선 청년에게 이토록 마음이 쓰이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밥값이나 제대로 내고 갈게요. 공짜는 싫으니까. 태성은 카운터에 돈을 놓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걷다가 주머니 속의 달걀이 손에 잡혔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삶은 달걀 2개.
태성은 그것을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차가운 표정으로 골목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달걀이 깨지면서 하얀 속살이 더러운 바닥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자식 판 돈으로 죄책감을 덜어보겠다? 역겨운 위선이야. 태성은 입속으로 내뱉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쓰레기를 버리러 골목에 나왔다가 바닥에 깨져 있는 달걀 2개를 발견했습니다. 순옥은 한참 동안 그 깨진 달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깨진 껍데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는 순옥의 등이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충분히 울었기 때문인지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인지 순옥은 그저 조용히 바닥을 쓸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순옥은 문을 닫고 불을 끈 뒤 주방 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적거렸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사이에서 꺼낸 것은 작은 아기 내복이었습니다. 빛이 발해서 원래 무늬도 알아보기 어려운 그 내복을 순옥은 얼굴에 갖다 대고 한참을 들이마셨습니다. 아기 냄새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텐데 순옥은 매일 밤 이 내복에서 민우의 체온을 찾으려 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순옥의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화상으로 망가진 눈꺼풀은 눈물을 제대로 가두지 못해 볼 위로 줄줄 새어나왔습니다.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크고 있겠지. 그거면 됐어. 그거면 돼. 엄마는 그거면 돼. 순옥은 아기 내복을 가슴에 안고 장롱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여관방에서 태성은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가마솥 수증기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친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성은 몸을 뒤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순옥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국밥 위에 고기를 얹어줄 때의 눈빛, 달걀을 주머니에 넣어줄 때의 눈빛, 수증기에 놀란 자신을 걱정하던 눈빛, 전부 같은 색이었습니다. 안쓰러움도 걱정도 슬픔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간절한 빛이었습니다. 위선이야. 전부 다 위선이라고. 태성은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태성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순옥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말일이면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방 안에 홀로 앉아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적거리는 것이었죠. 태성이 국밥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지 닷새째 되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순옥은 불을 끄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순옥의 손이 장롱 맨 아래 칸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불 사이에 꼭꼭 숨겨둔 것은 빛바랜 꽃무늬 보자기였는데 한때는 곱던 분홍빛이 세월에 눌려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순옥은 녹아붙어 뭉툭해진 손가락으로 그 보자기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마치 갓난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빼곡하게 들어찬 두툼한 돈 봉투가 있었죠. 순옥은 그 돈을 한 장씩 펴서 다시 세기 시작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7,000원, 깍두기 한 통에 3,000원. 그렇게 한 그릇 한 통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손가락 사이로 지폐가 자꾸 미끄러졌지만 순옥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셌습니다. 다 세고 나서 순옥은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 2명은 살릴 수 있겠지.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다시 보자기에 감쌌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비장하던지
무슨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밥 육수를 끓여놓고 깍두기 통을 채워놓고 혹시나 손님이 올까봐 카운터 위에 거스름돈까지 미리 꺼내두었죠. 순옥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는데 외출복이라고 해봐야 덜 낡은 점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꽃무늬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가게를 나서는 순옥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가게 맞은편 골목에 세워둔 검은 승용차 안에서 태성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며칠 전부터 김비서를 시켜 순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김비서의 보고는 이랬죠. 순옥이 장롱에서 무언가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더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냥 돈의 출처만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직접 미행까지 하실 필요가. 태성은 김 비서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겠어. 그 여자가 내 몸값으로 뭘 하는지 이 눈으로 확인할 거야. 순옥이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아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성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김 비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최순옥 씨가 지금 택시를 타고 강남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뻔하지. 그 보자기 안에 내 몸값 한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을 거야. 드디어 그 흉한 얼굴 뜯어고치러 가는 거겠지. 태성은 김 비서에게 택시를 놓치지 말라고 지시하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태성의 눈에는 20년치 분노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태성에게 순옥이란 자식을 돈과 바꾼 여자였고 그 돈으로 자기 얼굴을 고치려 했던 여자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욕망만을 쫓는 괴물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태성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를요. 택시는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어느 대형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옥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확인한 태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곳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화상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최신 설비를 갖춘 깨끗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번쩍이고 있었죠. 태성은 씁쓸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화상 전문 병원이라. 역시나 끝까지 뻔한 사람이야. 예상이 적중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화상 전문 병원이라면 당연히 자기 얼굴 수술을 받으러 온 것이라고 20년 동안 돈을 모아서 드디어 두 번째 시도를 하러 온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순옥은 병원 정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허리가 살짝 굽은 작은 체구에 빗바랜 점퍼, 그리고 가슴에 꼭 아는 꼬질꼬질한 꽃무늬 보자기. 병원 로비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순옥의 모습은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을 마침내 실행하는 사람처럼 똑바로 원무과 창구를 향해 걸어갔죠. 태성은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병원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로비 한쪽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순옥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순옥이 원무과 창구에 다가섰습니다. 가슴에 안고 있던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거리가 있어서 정확한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옥이 보자기를 내밀며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 그리고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죠.
태성은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여자가 돈이 모자라서 사정하는 거라고, 그 푼돈으로 성형을 하겠다고, 때를 쓰는 거라고 멋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식판 돈 모아서 제 얼굴에 쓰겠다고? 평생 속죄해도 모자랄 인간이 끝까지 역겹군. 태성은 낮게 내뱉었습니다. 주먹 안에서 손톱이 살갗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온몸이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더 이상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의 면전에서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왜 자식을 팔았느냐고, 그 돈으로 얼굴이나 고치고 있으니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태성이 기둥 뒤에서 한 발짝 나섰습니다. 원무가 창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순옥의 등만 보였고 귀에는 자기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옥과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5걸음, 4걸음, 3걸음. 바로 그때 순옥의 목소리가 태성의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태성이 상상했던 어떤 말과도 달랐습니다. 3걸음 앞에 순옥의 등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어깨를 붙잡고 돌려 세울 수 있는 거리였죠. 태성의 오른손이 허공으로 뻗어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 원무가 창구 너머로 순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돈 박민우 이름으로 입금해줘요. 지난달처럼 박민우. 틀리면 안 돼요. 태성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우. 그것은 20년 전 자신이 버려지기 전까지 불렸던 이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계부 억만이 비아냥거리며 처음 꺼냈던 바로 그 3글자가 지금 이 순간 순옥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겁니다. 태성의 발이 대리석 바닥 위에 못 박힌 듯 굳었습니다.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얗게 비어버리면서 멱살을 잡겠다던 분노도 따져 묻겠다던 결심도 전부 증발해버렸죠. 태성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로비 기둥 뒤에 다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릴 만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순옥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박민우 명의 기부금 계좌에는 매달 꼬박꼬박 넣어주시잖아요. 이번 달도 벌써 입금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제발 본인 수술부터 받으세요. 지금 피부 이식 안 하시면 괴사가 더 진행돼서 정말 위험합니다. 손가락 쪽은 이미 많이 늦었고요. 기둥 뒤에 등을 바짝 붙이고 서 있던 태성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이라는 직원의 말이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듯 울렸죠. 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2달도 1년도 아니었습니다. 순옥은 재래시장 구석에서 국밥을 팔아번 돈을 1푼 2푼 모아서 매달 빠짐없이 박민우라는 이름 아래 넣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의 빠짐도 없이요. 순옥이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함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내 얼굴은 진짜 괜찮아. 썩어 문드러져도 상관없어요. 이 돈이면 화상 입은 아이들 2명은 살릴 수 있잖아. 그 아이들 부모 심정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난 죽어도 내 몸에는 칼 안 돼. 대신 그 돈으로 애들 1명이라도 더 살려줘요. 직원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할머니, 기부하시는 그 마음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병원 직원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본인 건강이 먼저예요. 피부 괴사가 더 진행되면 그때는 정말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본인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면 안 될까요? 순옥은 직원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화상으로 녹아붙어 손가락 마디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되는 그 손으로 젊은 직원의 매끈한 손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가에 깊은 주름이 한껏 접혔는데 그 웃음이 오히려 보는 사람의 가슴을 더 저미는 종류의 것이었죠. 참 착하네. 이렇게 걱정해줘서. 근데 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해버렸으니까. 이 얼굴로 2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20년 더 산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그냥 이 돈 아이들한테 써줘요. 그게 내 소원이야. 순옥은 꽃무늬 보자기를 창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직원이 무어라 더 말하려 했지만 순옥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넓은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순옥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도 훨씬 더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태성은 기둥 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부터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죠. 성형 욕심이라고 비웃었던 것이 사실은 2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속죄의 행렬이었습니다. 자식판 돈으로 제 얼굴이나 고치겠다며 경멸했던 그 낡은 꽃무늬 보자기 안에는 화상 입은 누군가의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부금의 이름은 다름 아닌 자신의 본명 박민우였습니다. 매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이나요. 태성의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기둥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정장 바지가 차가운 바닥에 닿는 것도 지나가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상한 눈으로 힐끗거리는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 태성의 세계에는 방금 들은 순옥의 목소리만이 전부였으니까요.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필름처럼 거꾸로 되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가게에 들어가서 일부러 물컵을 엎질렀을 때 순옥이 당황하다가 마스크가 벗겨졌을 때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불에 녹아내려 눈꺼풀이 사라지고 코가 뭉개진 그 끔찍한 얼굴을 보고 태성은 헛구역질까지 하며 이렇게 소리쳤었습니다. 밥맛 떨어지게 그 얼굴은 뭐냐. 좀 가리고 다녀라. 그때 순옥이 어떻게 했었죠. 화를 내기는커녕 황급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오히려 고개를 깊이 숙였었습니다. 미안해요, 총각. 내가 죄가 많아서 천벌받은 얼굴이라 그래요. 놀랐지. 정말 미안해요. 천벌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3살짜리 아들을 가슴에 꼭 안고 뛰었기 때문에 생긴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불길에서 건져진 바로 그 아이가 20년이 지나 돌아와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밥맛 떨어진다며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태성의 눈앞이 까맣게 흔들렸습니다. 밥그릇에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주던 순옥의 모습도 뇌리를 때렸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며 많이 먹고 힘내라며 따뜻하게 건넸던 그 말 한마디를 태성은 돈독 오른 주제의 위선이라고 속으로 짓밟았었죠. 순옥이 주방에서 몰래 삶은 달걀 2개를 챙겨 낡은 외투 주머니에 찔러 넣어줬을 때는 그 달걀을 꺼내서 차가운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배고플 때 까먹으라던 그 작은 마음을 태성은 잔인하게 밟아버렸던 겁니다. 그 모든 기억이 지금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태성의 가슴 한가운데를 찢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시울이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지더니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LK그룹의 젊은 회장이자 수천억 대의 자산가, 대한민국 재계에 떠오르는 별이라 불리던 한태성. 그 어떤 화려한 타이틀도 지금 이 순간의 태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병원 로비 기둥 뒤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23살의 청년은 그저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모자란 인간일 뿐이었으니까요. 내가 뭘 한 거지?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태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것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 얼굴 예뻐지려고 자식을 팔았다며 이를 갈았던 자신이 진실의 조각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어머니를 괴물이라 불렀던 자신이 이 세상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용서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구역질을 했어, 내가. 불 속에서 날 안고 뛰다가 저렇게 된 건데. 그 말을 내뱉는 순간 태성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은 기둥 뒤에서 웅크리고 있는 청년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태성도 그 누구의 시선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병원 로비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저 멀리 물러나고 태성의 귀에는 오직 순옥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죽어도 내 몸에는 칼 안 되겠다던 그 단호한 한마디, 이 돈이면 아이 2명은 살릴 수 있다던 그 잔잔한 음성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되풀이되며 태성의 숨통을 조여왔죠. 한참이 지나서야 태성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기둥을 두 손으로 붙잡고서야 겨우 설 수 있었죠. 병원 정문을 나서는 태성의 얼굴에는 아까의 분노도 경멸도 복수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깊고도 무거운 자책감,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까마득한 막막함 뿐이었습니다. 태성은 택시를 잡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좁은 골목길을 돌아 재래시장 입구가 보일 때까지 한참을 걸었습니다. 시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저 멀리 국밥집의 불빛이 켜져 있는 게 보였죠. 순옥은 벌써 가게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앞에서 마스크를 다시 꽁꽁 쓰고 세상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국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20년의 속죄를 등에 짊어진 채로요. 태성이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바로 그때 안에서 쨍그랑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릇이 깨진 건 순옥이 물동이를 나르다가 미끄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 순옥은 이미 깨진 조각들을 맨손으로 줍고 있었죠. 화상으로 감각이 무뎌진 손가락에 사기 파편이 박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순옥은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 여자의 모든 행동이 위선으로 보였었죠.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지금은 같은 장면이 완전히 다른 빛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깨진 그릇을 줍는 저 손이 20년 전 불길 속에서 아들을 안았던 바로 그 손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총각 왔어요? 오늘 국밥 육수가 기가 막히게 잘 우러났는데 한 그릇 줄까? 고기도 많이 넣어줄게. 순옥이 고개를 들며 반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활짝 웃고 있었죠. 태성은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안에서 쉬겠습니다. 피곤해?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죽이라도 끓여줄까? 순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 따뜻함이 오히려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태성은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발걸음을 돌려가게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 창고는 며칠 전 순옥이 내어준 공간이었죠. 그때 순옥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잠잘 데 없으면 여기서 자요. 좁고 눅눅하지만 비는 안 새니까. 이불은 내가 빨아서 깔아줄게. 곰팡이 낀 벽에 얇은 이불 한 채가 깔려 있는 게 전부인 공간이었지만 태성은 며칠째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LK그룹 회장이 재래시장 창고 바닥에서 잔다는 건 누가 보면 웃을 일이었지만 순옥 곁에서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비록 그 목적의 방향은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완전히 달라져 버렸지만요. 창고 안으로 들어간 태성은 문을 닫고 외투를 벗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닌 탓에 셔츠가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죠. 태성은 셔츠 단추를 풀어 상의를 벗고 구석에 걸어둔 마른 옷을 꺼내 입으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순옥이었습니다. 손에 약통과 반창고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죠. 아까 태성의 손등에 난 긁힌 상처를 보고 약을 발라주려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총각, 아까 손 다친 것 같던데. 약 좀 발라. 곪으면 고생해. 순옥의 목소리가 도중에 뚝 끊겼습니다. 입안에서 말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이었죠. 순옥의 시선이 태성의 맨등에 꽂혀 있었습니다. 등 한가운데 왼쪽 견갑골 아래에서 허리춤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는 하얀 흉터. 보통 화상 흉터와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5갈래로 뻗은 그 자국은 누군가의 손바닥이 뜨거운 살갗 위에 깊이 새겨진 것처럼 또렷한 5손가락 모양의 화상 흉터였습니다. 순옥의 손에서 약통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통통하고 작은 소리가 났지만 순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 눈앞에서 번개처럼 펼쳐졌기 때문이었죠. 시뻘건 불길이 방 안가득 치솟던 새벽이었습니다. 3살 민우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순옥은 무너지는 천장 사이로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등에 불똥이 떨어져 살같이 익어가고 있었죠. 순옥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맨손으로 아이의 등을 움켜쥐었습니다. 뜨거운 살 위에 손바닥을 꽉 눌렀고 그 순간 자신의 손가락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으니까요. 그 손자국이 지금 눈앞에 있는 청년의 등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화상으로 뭉툭하게 녹아붙은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문틀을 붙잡고 버텼죠. 들키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우야. 설마 내 새끼 민우야?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기보다는 심장에서 새어나온 바람 같은 한마디였죠. 눈에서 뜨거운 것이 마스크 안으로 줄줄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순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흔들리던 눈동자가 한순간 멈추더니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최순옥. 내가 미쳤지. 우리 민우는 좋은 집 도련님이 됐을 거야.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아무 걱정 없이 크고 있을 거라고. 이런 거짓골하고 시장 통해서 자는 사람이 어떻게 내 아들이야. 말도 안 돼.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눈은 여전히 태성의 등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5갈래 흉터가 자신의 손바닥과 정확히 같은 크기라는 것을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순옥의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순옥은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문을 살며시 닫고 도망치듯 창고 앞을 벗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가게 안으로 돌아온 순옥은 가마솥 앞에 서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뭉툭한 손가락 끝에 아직도 20년 전 불길의 온도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한편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낀 태성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닥에 약통 하나만이 덩그러니 굴러다니고 있었죠. 태성은 그 약통을 집어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가 온 거지? 이건 아까 없었는데. 태성은 약통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화상 연고가 반쯤 남아 있었죠. 자기 손등에 긁힌 상처에 바르라고 누군가가 가져온 게 분명했습니다. 태성은 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두운 복도에는 정막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국밥집에 불이 꺼지고도 한참이 지났지만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방 안에서 장롱문을 열고 맨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민우의 100일 사진이 들어 있었죠. 바랜 사진 속 아기가 활짝 웃고 있었고 순옥은 뭉툭한 손가락 끝으로 그 볼을 몇 번이고 어루만졌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한번 시작된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 좋은 부모님 만나서 밥 굶지 않고 따뜻한 데서 자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야 엄마가 살 수 있었어. 순옥의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였습니다. 마스크 안으로 흘러내린 눈물이 턱 끝에서 사진 위로 떨어졌죠. 하지만 순옥은 끝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 청년이 정말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리기에는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만약 아들이 맞는다면 시장 바닥에서 거짓골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 자기 탓이 될 테니까요. 창고에서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얇은 이불 위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병원에서 들은 순옥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서 맴돌았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약통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등을 본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만 신경을 건드렸지만 태성은 그 느낌의 정체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각자의 어둠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중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진실을 믿어도 되는 건지 온몸으로 버티는 중이었죠. 창밖으로 여명이 스며들 무렵 순옥의 방에서 희미한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섬집 아기, 엄마가 섬 그늘에. 태성은 잠결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태로 그 멜로디를 들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 한 줄기가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 위로 번져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성은 창고에서 나와 가게 뒤편 골목에 세워둔 검은 승용차로 향했습니다. 김 비서가 운전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태성은 조수석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가게 곳곳에 설치해둔 소형 도청 장치의 실시간 음성이 파형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 오늘 장옥만 동선은 어떻게 돼?
새벽에 고시원을 나선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방향으로 보아 이쪽으로 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성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장억만. 20년 전 자신을 낳아준 남자라고는 하지만 태성에게 그 이름은 아버지가 아니라 기생충에 가까웠습니다. 장례식장에 난입해 행패를 부렸던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녹음 준비는 다 된 거지? 예, 가게 안팎으로 4군데 설치했습니다. 음성 품질도 확인 완료했고요. 좋아. 오늘 그 작자가 오면 한마디도 빠짐없이 담아. 태성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순옥이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죠. 국자로 솥을 젓는 소리, 도마 위에서 팔을 썰어내는 소리, 그리고 순옥이 혼자 흥얼거리는 낮은 콧노래. 어젯밤 창고 너머로 들렸던 그 노래, 섬집 아기의 멜로디가 또다시 태성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태성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어폰 속에서 갑자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고함이 터져나왔죠. 야, 최순옥. 나와. 장억만이었습니다. 태성의 눈이 번쩍 떠졌고 김비서도 긴장한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어폰 속으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 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순옥의 짧은 비명. 아이고, 이 사람이 왜 이래요? 손님들 보고 있잖아. 손님? 이 거지 같은 국밥집에 무슨 손님이야? 돈 내놔, 돈. 억만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소주를 들이켰는지 말투가 흐물흐물하면서도 사나웠죠. 차 안에서 이어폰을 통해 듣고 있던 태성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무슨 돈이요? 나한테는 줄 돈이 없어요. 없어? 없다고? 어제 병원에 갖다 바칠 돈은 있으면서 나 줄 돈은 없어? 순옥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아이들 치료비예요. 화상 입은 애들 살리려고. 아이들? 남의 새끼 살릴 돈이면 나한테 먼저 줘야지. 내가 네 남편이야, 남편.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태성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순옥이 맞은 것이었죠. 뒤이어 순옥이 바닥에 쓰러지며 그릇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일어나. 돈 어디 숨겨뒀어? 장롱 밑이야? 뒤져볼까?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그 돈은 아이들 거예요. 순옥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당장이라도 차 문을 열고 뛰어가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증거가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붙잡았죠. 손톱이 손바닥 살을 뚫을 것처럼 주먹을 쥐고 있었고 김비서는 그런 태성의 모습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억만은 순옥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으로 전해지는 소리만으로도 얼마나 거칠게 다루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야, 네가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네 아들놈 찾아가서 20년 전 이야기 다 풀어버린다? 태성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아들놈. 20년 전 이야기. 이어폰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제발 민우한테는 가지 마요. 그 애한테만은 절대로. 순옥의 목소리가 간절함을 넘어 처절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막고 있는 와중에도 순옥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자기 아들을 지켜달라는 부탁이었다는 사실이 태성의 심장을 뒤틀었습니다. 억만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술에 절은 웃음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추악하던지 태성의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죠. 민우,
그 쓸모없는 놈 이름 좀 그만 불러. 걔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2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는 놈한테 돈을 퍼붓고 있으니 내가 미친년이지. 그래도 내 새끼예요. 내가 버린 내 새끼라고요. 나는 그 애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빚은 내가 졌지. 억만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술 기운에 혀가 풀려서인지 아니면 그동안 눌러두었던 것이 터져서인지 억만은 거침없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도박빚 때문에 홧김에 불질렀을 때 내가 그놈 안고 뛰지만 않았어도 내 얼굴 멀쩡했어. 태성의 숨이 멈췄습니다. 김비서도 노트북 앞에서 굳어버렸죠. 이어폰 속 억만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때 애새끼 폐가 망가져서 수술비 한다고 내가 양부모한테 3천만 원 받아왔잖아. 기억나지? 그건 민우 수술비였어요. 민우 살리려고. 맞아, 민우 수술비. 근데 그 돈 내가 중간에서 꿀꺽해서 도박으로 날린 거 아직도 모르지? 으하. 차 안이 얼음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태성의 눈이 크게 떠졌다가 서서히 좁아졌습니다. 3천만 원. 장례식장에서 억만이 뿌렸던 친권 포기 각서에 적혀있던 바로 그 금액이었습니다. 양부모가 순옥에게 준 돈은 성형수술비가 아니었습니다. 불에 타서 폐가 망가진 아들의 수술비였고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은 다름 아닌 장억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술비 없어진 순옥이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냈고 그 아이가 바로 김 비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태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모든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아들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받은 수술비를 억만이 훔쳤고 돈이 사라진 순옥은 아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양부모에게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식을 돈과 바꾼 괴물이 아니라 자식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어머니였다는 진실이 태성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이어폰 속에서 억만의 폭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돈 내놔. 안 내놓으면 가게에 또 불질러 버린다. 20년 전처럼. 순옥이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흐느낌이 섞여 있었지만 순옥이 하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때려요. 때리면 맞을게요. 내 얼굴이 괴물이 된 것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발 민우한테만은 가지 마요. 그 애는 아무 죄도 없어요. 민우만 무사하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맞으면서도 자기 걱정이 아니라 아들 걱정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태성의 고막을 뚫고 심장까지 내려꽂혔습니다. 태성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자책이 뒤엉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이를 악물어도 턱이 덜덜 떨렸고 쥐고 있던 이어폰 줄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회장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방화자백, 횡령자백, 협박과 폭행 현행범까지 더 이상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귀에는 이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것은 오직 하나, 민우만 무사하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던 순옥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태성은 끊어진 이어폰을 손 안에서 으스러뜨리듯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 문이 경첩이 휠 정도로 거세게 열렸고 태성은 골목을 가로질러 국밥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구두가 젖은 골목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죠. 더 이상 숨어서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진 어머니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막고 있었으니까요.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칼날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골목을 가로질러 국밥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안에서는 억만의 고함이 밖까지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처참했죠. 테이블이 뒤집혀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엎질러진 국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순옥이 바닥에 엎드린 채 억만에게 머리채를 잡혀 있었죠. 태성은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구겨진 작업복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차 트렁크에서 꺼내 입은 검은 정장의 단추를 여몄습니다. 며칠간 거짓골을 하고 다녔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거기 서 있는 것은 대한민국 LK그룹의 회장 한태성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억만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돈 안 내놓을 거야?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있는 돈은 다 병원에 넣었다니까요. 그래. 그럼 20년 전처럼 해줄까? 찰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억만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인 것이었죠. 작은 불꽃이 억만의 손끝에서 일렁였고 순옥의 눈이 공포로 크게 떠졌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의 불길이 눈앞에 겹쳐 보였을 겁니다. 안 돼요, 제발. 불은 안 돼. 순옥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가게 문이 벽에 부딪힐 만큼 세차게 열렸습니다. 억만이 고개를 돌리는 찰나 검은 정장 차림의 청년이 바람처럼 들이닥쳐 억만의 라이터를 든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우두둑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고 억만의 손에서 라이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꺼진 라이터가 깨진 그릇 조각 사이를 대굴대굴 굴러갔죠. 으악! 손목, 내 손목. 억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치도 더 꺾으며 억만의 얼굴을 정면으로 내려다보았죠. 태성의 눈에는 눈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칼날보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한 번만 더 내 어머니 몸에 손 떼면 그 손목 잘라버리겠어. 어머니.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옥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고 억만은 꺾인 손목의 고통 속에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뭐야 너. 어디서 온 미친놈이야. 억만이 고통에 찡그린 얼굴로 태성을 올려다보며 악을 썼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에 술 냄새를 풍기는 억만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검은 정장을 입은 태성. 두 사람 사이의 격차는 한눈에 봐도 하늘과 땅이었죠. 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는 가게 전체를 짓누를 만큼 묵직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잘 봐. 당신이 20년 전에 불질러서 죽이려던 그 3살짜리 꼬맹이야. 박민우. 기억나? 억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버렸고 크게 뜬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민우? 그래, 민우. 당신이 도박빚 때문에 홧김에 집에 불 질렀을 때 엄마가 목숨 걸고 안고 뛰어나온 그 아이. 당신이 3천만 원 수술비를 가로채서 도박판에 날려버린 그 아이. 여기 있어. 바로 눈앞에. 태성은 한 손으로 억만의 손목을 꺾은 채 다른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억만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LK그룹 회장 한태성. 금박으로 새겨진 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번쩍였죠. LK그룹? 한태성? 설마 그 LK그룹이?
억만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이 단번에 깨는 것 같았죠. 재벌 그룹의 이름 석자 앞에서 억만의 허세는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그래, 네가 민우라고? 아이고 아들. 내 아들이 이렇게 출세를 했구나. 나 아버지야 아버지. 손목 좀 놔줘. 응? 억만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아버지 행세를 하려 했죠. 태성은 그 꼴을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차가웠는지 한여름의 가게 안공기가 서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20년 전에 집에 불 지르고 수술비 훔치고 아들 팔아넘기게 만든 사람이 아버지라고? 그건 사정이 있었어. 내 말 좀 들어봐.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 비서가 경찰을 부른 것이었죠. 검은 코트를 입은 김 비서가 사복 경찰 4명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 비서는 태성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노트북을 열어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20년 전 방화 자백, 3천만 원 횡령 자백, 그리고 오늘의 폭행과 방화 협박까지 현행범 체포 요건 충분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 억만에게 다가갔습니다. 억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잠깐만. 내가 언제 자백을 했다고. 그건 술 먹고 한 소리야. 술 먹고 하신 말이든 아니든 녹음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20년 전 방화로 인한 중상해, 아동유기, 금전 횡령, 그리고 오늘자 폭행 및 방화 협박. 하나하나 따지면 징역이 몇 년인지 계산이 안 될 겁니다. 태성이 억만의 손목을 놓자 경찰들이 양쪽에서 억만의 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닿는 순간 억만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민우야, 아들아. 아버지를 이러면 안 되지. 살려줘. 태성은 바닥에서 비명을 지르는 억만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죠.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없었습니다.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저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감당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슬픔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억만은 경찰에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자기가 아버지라고 악을 썼지만 가게 안에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멀어져 가는 소리가 시장통에 울려 퍼졌죠. 소란이 끝나자 가게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뒤집힌 테이블, 깨진 그릇, 바닥에 흥건한 국물. 폐허가 된 작은 국밥집 한가운데에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태성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벗겨져 화상 흉터가 고스란히 드러난 얼굴 위로 멍자국과 핏줄기가 엉켜 있었죠. 하지만 순옥의 눈은 상처의 아픔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떨리는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고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성도 순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차갑고 단단했던 눈빛이 천천히 풀려가고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땅이 봄볕에 서서히 녹아내리듯 태성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그릇 사이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쳐 놓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사이로 스며든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발끝을 비추고 있었고 시장통의 소음마저 이 작은 가게만은 비켜가는 것 같았죠. 순옥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태성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태성은 그런 순옥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순옥 앞까지 천천히 걸어간 태성은 멈칫하지 않았습니다. 수천억 대 재벌 그룹의 회장이 재래시장 국밥집에 엎질러진 국물 위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장 바지가 국물에 젖어들었지만 태성은 개의치 않았죠. 죄송해요. 태성의 첫마디는 그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겨우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온몸의 힘을 다해야 했죠. 너무 늦게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옥은 눈앞에서 무릎을 꿇은 청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 위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태성의 얼굴 쪽으로 뻗으려다 자기 손의 모양을 보고 움찔하며 멈췄습니다. 노가부터 손가락 마디도 구분이 안 되는 그 손이 이 사람에게 닿아도 되는 건지 두려웠던 겁니다. 태성이 그 손을 알아챘습니다. 허공에서 멈춰버린 순옥의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죠. 뭉툭하게 녹아붙은 손가락의 울퉁불퉁한 표면이 태성의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태성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쥐며 이마에 가져다 대었죠. 이 손으로 저를 안고 뛰셨잖아요. 이 손이 타는 줄도 모르고 저를 놓지 않으셨잖아요. 순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스크가 벗겨진 얼굴 위로 놀라움과 두려움과 믿음이 겹겹이 스쳐 지나갔죠. 어떻게 그걸 보여드릴 게 있어요. 태성은 순옥의 손을 잠시 내려놓고 상체를 돌렸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셔츠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자 태성의 맨등이 드러났죠. 왼쪽 견갑골 아래에서 허리춤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는 하얀 흉터, 5갈래로 뻗은 누군가의 손바닥 모양 그대로인 화상 흉터가 오후 햇살 아래에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숨이 멎었습니다. 두 눈이 흉터 위에 박힌 채 떨어지지 않았죠. 며칠 전 창고에서 훔쳐보았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눈앞에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그 자국이 있었습니다. 만져보세요. 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뭉툭하게 녹아붙어 손가락의 형체가 거의 남지 않은 오른손이 태성의 등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순옥의 손이 흉터 위에 닿는 순간 가게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손가락이 없는 손바닥의 윤곽과 등 위에 새겨진 5갈래 흉터가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찍힌 도장이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순옥의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손은 태성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참으려 했지만 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야. 20년 동안 혼자서만 불러왔던 이름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사진을 꺼내 어루만지며 새벽마다 이불을 적시며 병원 창구에서 기부금을 내밀며 속으로만 되뇌었던 이름. 그 이름이 처음으로 아들의 등 위에서 아들의 체온을 느끼며 입 밖으로 나온 겁니다. 내 새끼 민우야. 정말 우리 민우 맞아? 태성이 몸을 돌려 순옥을 마주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턱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네 엄마. 민우예요. 그 한마디에 순옥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쌓아올린 벽이 한꺼번에 허물어진 것이었죠. 순옥은 두 팔을 벌려 태성을 끌어안았습니다.
화상으로 뻣뻣해진 팔이 태성의 넓은 등을 다 감싸지 못했지만 그 힘은 세상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순옥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가락이 흔들리고 음정이 갈라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섬집 아기. 20년 전 불길이 치솟던 그날 밤에도 순옥은 이 노래를 부르며 민우를 안고 뛰었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게, 아이가 잠들 수 있게, 온몸이 타들어가는 와중에도 이 노래만은 멈추지 않았었죠. 태성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려나왔습니다. 기억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희미하고 감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또렷한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 그 속에서 자신을 꼭 안아주던 누군가의 품, 그리고 귓가를 맴돌던 떨리는 노랫소리. 3살 민우가 알 수 없었던 것을 23살 태성이 지금에서야 온몸으로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순옥의 품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불가능했죠. 어깨가 크게 들썩일 때마다 순옥의 팔이 더 단단하게 태성을 감싸 안았고 순옥의 노래는 흐느낌과 섞이면서도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가게 밖에서 지켜보던 김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작은 국밥집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누구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20년의 무게를 가진 것임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순옥의 얼굴을 감싸쥐었죠. 눈꺼풀이 녹아내리고 코가 뭉개진 얼굴, 볼 위로 화상 흉터가 울퉁불퉁 자리 잡은 얼굴. 며칠 전만 해도 헛구역질을 했던 바로 그 얼굴을 태성은 두 손바닥으로 어루만지며 또렷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이 상처, 이제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게요. 순옥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못 지켜줘서, 엄마가 널 보내서.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도 아니에요. 다 그 사람 때문이었잖아요. 엄마는 날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잘못이 아니라고, 서로가 미안하다고 깨진 그릇 조각 위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되풀이했습니다. 20년 동안 각자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마디씩 꺼내질 때마다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에 있던 순옥네 국밥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시장 입구에 깨끗하게 리모델링된 새 가게가 열렸죠. 간판에는 여전히 순옥네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가게 안은 예전과 달리 환하고 따뜻했습니다. 순옥이 직접 서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태성은 그 고집을 꺾지 못해 가게를 새로 지어드린 것이었죠. 순옥은 1년간 태성과 함께 화상 전문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20년 된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피부 이식과 재건 수술을 거치면서 눈꺼풀이 다시 생겼고 코의 윤곽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순옥의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죠. 흉터가 남아있는 얼굴 그대로 손님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가게 문을 일찍 닫은 순옥과 태성이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태성이 순옥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뭉툭하게 남아있는 순옥의 손가락 위로 태성의 긴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감겨 있었죠. 순옥이 걸음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우야, 오늘 날씨 참 좋다. 그치? 네, 엄마. 좋아요. 태성이 웃었습니다.
수천억 자산가의 웃음이 아니라 어머니 앞에 선 아들의 웃음이었죠. 순옥도 따라 웃었습니다. 흉터 사이로 피어나는 그 웃음이 봄볕보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골목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따로 걸었던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져 하나의 길 위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순옥의 어깨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면서도 두 아들에게 편지를 띄우며 한시도 부모의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끈이라 했지요. 오늘 사연 속 순옥 씨 역시 20년이라는 세월도 지울 수 없는 그 끈 하나로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은 아무리 멀어져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끈 하나쯤은 분명 이어져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옹기였습니다.